안녕하세요. 뇌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양철학사 1권 제5장 후기 고대철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공동체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의 행복의 확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헬레니즘 제국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아테나도 30인 참주정치에서 혼란스러운 민주정치체로 변하고 있었고 스파르타도 승전국이었지만 30년 이상 전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해져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을 형성해가던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그리스 도시국가는 5,040명 규모 내외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효과와 효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으로 되면서 규모 자체를 헤아리기 어려워졌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치적 무력감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보편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에게 법은 한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변증법적 대응물로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법이란 법관념이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에 등장한다. 이것이 자연권 사상, 즉 현존법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법이 존재한다는 사상의 뿌리 중 하나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안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각 개인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신중함과 숙고로 각성된 쾌락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쾌락만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도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활동은 너무 세계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국가와 사회와 법은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학파였던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치적인 관여만 하지 않으면 외부의 재화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이런 외부의 재화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본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재화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했던 행복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번영하거나 질병하고 고통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토아 학파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운명의 장난에 대해 초연할 수 있게 해주는 통찰과 덕은 대체 무엇인가? 스토아 학파는 덕은 이성에 따라서, 즉 로고스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다시피 우주의 핵심 원리이다. 스토아 학파는 이 원리를 신성한 불 혹은 운명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로고스의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고 이로써 그들의 영혼은 조화를 이루고 우주와 일치하게 된다. 이런 운명의 우연성을 만났을 때 인간은 로고스, 이성의 힘으로 초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정우 씨의 사건의 철학 안에서는 이를 두고 스토아적 영웅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안에 세 가지 내용의 학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니코스 학파에 대해서 저자들은 하층민의 철학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자체가 워낙 외부의 재화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층민들은 가진 것이 없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는 더 가까운 방법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퀴니코스 학파는 이들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헬레니즘의 스토아 학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은둔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제논 역시 금욕적 은둔의 방식을 추구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논의 역설에 그 사람과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금욕적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무와 품성을 형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
스토아학파의 특징을 젠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 형태의 스토아학파에서 살펴보려면 로마의 스토아학파를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키케로, 세네카, 아우렐리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은둔과 정치적 의무 사이의 긴장감을 다루는 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공동체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내재적 삶의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에 속한 존재들이죠. 정치적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개념이 커지면서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법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세계의 일부이듯이 한 사람의 이성도 보편적 이성의 일부라고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자연법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토아학파의 법사상의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도시국가와 공동체 속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현존하는 보편적 이성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의 다른 표현인 신성한 불의 불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토아학파에게 이것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며 공통의 인간 본성이다. 스토아학파는 이 보편적 이성으로부터 자연법을 도출해냈다. 키케로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 공통의 본성인 보편적 이성이 법의 원천이다. 이 당시에도 불평등은 존재했습니다. 왕과 노예, 부자와 빈곤한 자 사이에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거죠. 이런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대응 방식은 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정심으로 모든 운명의 장난에 맞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집단적 책임감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시민적 연대와 인간성을 옹호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스토아학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처하는 방법과 세계에 대한 책임의 복합적인 윤리학이 드러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적 역사 철학은 운명론적이고 반혁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순환적 역사 과정이 우리가 일정한 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 것인가. 일부 로마 시대 스토아학파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적어도 사회 변혁에 대한 소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고대 이후에는 삶이 대부분 고통과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신플라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플라톤 이원론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의 영혼과 고통받는 육체를 분리하게 되죠. 개인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물질적이고 표현 불가능한 우어그룬트 일자로부터 점차 물질적이고 소멸 가능한 현상에까지 이르는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인간은 자신들의 영혼을 통해서 이 우어그룬트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 존재인 인간은 비존재인 물질에도 한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영혼과 육체 간의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우어그룬트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이후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카톨릭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회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식론적 문제들에 몰두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이 시기 회의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을 다섯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본 것이죠. 각 개체의 인식이 오류에 빠져있을 가능성도 있고 서로 다른 것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귀납법은 타당한 추론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한한 수의 어떤 경우들에 해당하는 한 속성에 대한 명제로부터 이 속성이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제나 예외가 발견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연역법은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련의 주어진 명제들로부터 확실한 규칙의 도움을 받아 특정한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연역법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 연역법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연역법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충하는 의견들의 근거는 똑같이 좋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늘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유용함을 주었을까요? 이 물음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회의주의자들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상관없이 회의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 말해야 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맛이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예를 들어 종교적 믿음이 걱정과 불안을 초래한다면 회의주의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회의주의적 태도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다. 이런 회의주의적 태도는 이후에도 다루게 될 것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과학과 학문 분야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술 분야부터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역사서술학자들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였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접근하면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관찰과 서술을 강조한 방식으로 썼죠. 두 번째, 의학 분야입니다.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의학을 정리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갈레노스는 의학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잘 드러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학 분야입니다. 이 시기에는 법의 원천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보편적인 규범적법과 규칙에 비추어 개별 사례들을 해석해내는 전문가 집단을 교육시켜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는 성문법에 대한, 그리고 좋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례가 특정 법에 속하는 특정 유형의 사례임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실천적 판단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 법학 안에 철학적 지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이 당시에 발달했던 학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절차적 사고에 있어서 수학적 사고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죠. 앞서 플라톤이 학문을 정리할 때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써내려갔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수학적 증명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연역적 사고를 수행하는 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물리학과 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생태론적 시각이 주를 이뤘었고 실험적 방법은 결여되었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학 영역입니다. 거의 모든 세계가 천문학으로부터 학문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죠. 앞부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을 정리할 때 탈레스가 일식을 언급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의 톨레마이오스가 이 시기에 대표적인 지구중심적 세계관을 펼쳤던 천문학자인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헌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헌학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해석할 자료가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유했던 장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시기의 특징은 그리스어뿐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 히브리어, 아랍어까지 통용어로 사용됐다는 점이 특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후기 고대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후에 중세 철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 5장 후기 고대 철학에서 다룬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다음 6장 중세 철학에 대해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